자,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399페이지인데 취득수요가 나오는데요. 일단 교재 보시면 의가 나와 있고 나번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주의하실 것은 2번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에서 저당권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당권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취득시효하려면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실질적으로 뭐 하지 못하냐면 점유하지 못해요. 2번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일반 취득수요가 나오는데 1. 취득수요의 대상해가지고 1번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다. 일부에 대한 취득수요도 가능하고요. 넘겨보시면 한편 해가지고 자기 소유물에 대한 취득수요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 취득수요라는 것은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따라서 자기 소유가 맞다 하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면 취득수요를 주장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도로 공원 해가지고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 중에서는 일반 재산, 다시 말하면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만 취득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건들이죠. 두 번째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는 다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3번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고요. 4번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우리 민법은 20년이 완성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지나서 취득시효를 하면 취득시효를 했다는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20년이 완성됐을 때 취득시효 완성자가 갖는 것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말은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지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이유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고요. 또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 속에서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등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냐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생깁니다. 첫째, 점유 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 명의인의 소유자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기고요. 두 번째,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논리가 생기고요.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는 것까지 일단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습니다. 을이 이런 상태에서 요건을 갖췄다면 20년이 돼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20년이 되는 순간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채권적 청구권은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게 되지만 21년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유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뭘 청구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때 을은 정에게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완성 당시 소유자인 요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게 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키가 되는 말은 뭐냐면 등기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키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요 시작점을 1년을 늦출 수가 있다면 얘도 완성될 당시 소유자로 뭐 할 수 있어요?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을은 점유 개시 기산점은 임의로 뭐 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정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굳이 임의로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이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논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핵심 뭐냐면 20년이 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등기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고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그 다음 나번해가지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는 제도 취지가 중요한데 실제로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되는 부분인데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다. 여기 좀 우리가 좀 기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요건인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요.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요 점유는 선의이고 무과실에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요런 얘기를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불법으로 을 앞으로 등기시켰다면 요 등기는 물론 뭐죠? 무효인 등기죠. 근데 을이 또다시 이것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인도를 해줘서 병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또 병이 아무리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가 무효고 우리는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냐면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런 거 우리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요.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어요. 요 매매가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예요. 그러면 절대적 무효니까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다만 점유하고 등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요 병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못해요. 뭐 서류가 위조돼서 무효든 불공정해서 무효든 반사적에서 무효든 그런 건 따지진 않는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후보전 등기죠.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꼭 한 사람이 10년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긍정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7년 지나가지고 정한테 또 팔아먹고 정이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상태라면 정은 10년일 필요는 없고요. 3년만 더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만 등기하면 된다. 등기기간의 승계를 우리 판례가 긍정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동산 소유권 취득은 결론만요. 원칙 10년. 다만 선이고 무과실이면 5년 이렇게 되고 4번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취득시효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취득시효 못하고요. 효과 갑은 원시취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 규정에 의해서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게 되는데 넘겨보시면 납은 등기 청구에 상대방 해가지고 누구한테만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면이 또 나와 있고요. 답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6번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중단 정지 제도가 인정이 되고 7번째 소멸시효 똑같습니다.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고요.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뭐죠? 포기가 아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선전 습득 발견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정리할까요? 이것도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물건을요.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 유주물로 나뉘고요. 무주물이 만약에 부동산이면 그것은 국가 소유가 됩니다. 다만 무주물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주물이란 이유로 선점의 대상 먼저 잡는다는 이유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냐면 동산에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유주물이 다시 둘로 나뉘어요. 유실물과 내장물로 나뉘고요. 일단 개념인데
잊어버린 게 유실물이고 땅속에 있는 것이 매장물은 아니고요. 유주물이 만약에 발견이 용이한 상태, 쉬운 상태에 있으면 유실물, 유주물이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 매장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수하면서 반지를 벗어났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세면대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면 유실물. 그게 하수구에 흘러 들어가서 하수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매장물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건물 속에 있든 발견이 곤란한 물건이면 다 뭐가 돼요? 매장물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유주물일 때 소유자를 찾아 나누는데 유실물은 6개월간 공고라고요. 매장물은 1년간 공고라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나 발견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75만 달러요? 누가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주셨는데 8천만 원 정도 달러를 주신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네? 8천만 원 정도 되는 달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거를 경찰서에 가져갔더라고요. 저 같으면 집에 가져갈 것 같은데 8천만 원을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가져가셨는데, 그래서 뉴스에 뭐가 보도됐냐면 경찰이 누구 소유의 달러인지를 찾아보겠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며칠 있다가 찾았어요. 8천만 원 상당의 달러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주인이 갖다 버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는 뭐냐면 집에 달러를 갖다 놓으면 재수가 좋다 그래서 달러를 갖다 놨는데 8천만 원. 근데 재수가 없어서 갖다 버렸다. 내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멋있죠. 저는 500원만 돼도 500원만 돼도 어디 흘렸으면 가서 막 뒤질 판인데 이 양반은 뭐죠? 8천만 원 정도도 무슨 남 10원짜리 못지않게 그저 간단히 버리는 게 멋있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기사 내용 후반부에 보니까 그 기레기가 뭐라 써놨냐면 그거는 유실물이기 때문에 6개월간 공고라고, 소유자가 나타나냐면 그 주순 사람 거가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기레기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달러를 뭐요? 갖다 버린 거죠. 그거는 유실물이 아니라 뭐죠? 무주물인 거죠. 그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카메라를 잊어버렸어요. 유실물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 공고라는 게 되겠지만 제가 카메라를 갖다 버렸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무주물인 거죠. 그러니까 무주물이고 동산이니까 바로 뭐예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분이 명백히 내 게 아니다, 내가 갖다 버린 거다라고 표시를 했다면 그분의 소유권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소멸된 것이니까 선점의 대상이고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경우죠. 그래서 저는 그 보면서 역시 기자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유실물이면 6개월간 공고가 필요하지만 만약에 무주물로 평가된다면 공고 없이 바로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그 8천만 원 버리신 분은 아주 멋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정리할 것은 이제 우측에 405페이지 오시면 부합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요 부합이라는 개념도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부합이라는 말은 결합됐다는 거죠. 물건끼리 결합이 돼가지고 분리할 수가 없거나 또는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부합이라고 하는 거죠.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 결합이 돼서 떨어지질 않으면 원칙적으로 둘 중에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으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칙과 예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옵니다. 동산끼리 부합한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그럼 뭐죠? X죠. 요거는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이기 때문에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는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야 되죠?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을 때요. 원칙은 뭐죠? 둘 중에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세 번째, 토지와 수목이죠.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다만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을이 나무를 심었단 말이죠.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부합한다는 말은 이 나무는 누구 거가 되죠? 갑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을에게 권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뭐가요? 권원이 존재한다면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나무는 누구 거가 돼요? 을의 거가 된다는 거죠. 저는 서울이 고향인데 저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죠. 식목일만 되면 나무를 심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지금 같으면 막 학부형들이 왜 우리 아들을 그런 거 시키냐고 막 난리 날 것 같은데. 근데 그것 때문에 떼돈 보신 분도 있고 피해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갑이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초딩들이 와가지고 막 나무를 막 심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거가 냈다는데 40년이 지나면 이 나무가 뭐죠? 아람드리가 나무가 되죠, 그죠? 근데 이 나무가 소나무다. 그럼 이 양반 떼돈 거죠. 요새 소나무 한 굴에 기본이 2, 300입니다. 10굴은 뭐예요? 2, 3천. 100굴이면 뭐예요? 2, 3억이에요. 와가지고 한 500그루 심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10억대 자산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갑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심은 이제 이 소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돼가지고 막 수십억이 됐단 말이죠. 마음이 찜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누가 심었든지 간에 요 토지는 뭐가 돼요? 부합된 거니까 요 사람 거가 되는 거죠. 완전 땡 잡은 거죠. 그죠? 근데 또 다른 분은 초딩들이 와서 나무를 잔뜩 심었는데 손 아까시 나무 막 쓸모없는 나무만 심어가지고 오히려 여기가 자기가 이제 뭐예요? 골프 연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요 나무를 제거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시였는데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니네 나무 가져가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누가 초딩을 동원한 거죠? 교육청에서 초딩을 동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근데 니네 나무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골프 연습장을 하려고 하는데 수십억의 비용이 든다. 니네 나무 가져라 소송을 제기했는데 물론 뭐죠? 패소했겠죠. 왜요? 나무는 토지에 뭐죠? 부합이 되니까 네가 그 나무로 뭐 구워 삶든 말든 네가 신경 쓸 문제지 교육청한테 뭐예요? 가져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보면 이게 돈이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돈이 안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재테크 방법 중에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뾰족한 방법은 없고 나무 심는 게 재테크 방법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4, 50년 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임야를 거래할 때는 과거에는 나무 가치는 신경도 안 썼어요. 나무 가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맹지든 뭐 가파르든 뭐든 임야를 사러 가가지고 일단 뭐 하는 거죠? 산에 들어가는 거죠. 가가지고 소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소나무가 뭐죠? 많다 그러면 맹지라 하더라도 그 땅을 다 산 거예요. 수십 년 전에. 그러다 보니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어떻게 수십 년 흐르고 나서 이제 뭐죠? 소나무가 뭐죠? 수백만 원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 양반이 뭐죠? 수백억대 자산가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그 강원도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나무의 80%를 이 양반이 공급을 한대요.
그리고 그 서울의 남대문 그 뭐죠 이렇게 보건공사할 때도 대부분이 이 나무를 이 양반이 공급했다고 이게 한번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4, 50년 전에 그런 짓을 할 때는 사람들이 뭐예요? 미친놈, 그 저런 땅을 왜 사나? 그 막 주위에서 아이고 그 땅 사지 말라고. 근데 그 양반은 뭐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뭐죠? 나무를 보고 땅을 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뭐 돈 벌 길은 이미 끝났다고 판단된다면 그냥 뭐 맹지든 뭐 개발 제한 구역이든 이런 거 그냥 헐값에 사가지고 소나무 심는 게 후손들한테 뭐죠? 칭송을 받을 칭송을 받을 엄청난 뭐죠? 재테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임야를 구입해도 소나무를 심으면요 문제가 뭐냐면 나무들은 밭장 문화가 달리 이렇게 뭐죠 이렇게 경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방치해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너무 이렇게 감벌 작업이나 이런 거 해야 될 때는 산림청에다 연락을 하면요 무료로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국가가 알아서 뭐죠 이렇게 가꾸어주면서 내 재산이 뭐죠 계속 증식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요새 뭐 재선축이니 뭐니 해가지고 소나무가 굉장히 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내 보면은 소나무 별로 없어요. 소나무처럼 보이는 거 대부분 잣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너무 많이 죽고 비싸다 보니까 소나무를 심고 싶은데 안 되면 뭐죠 잣나무를 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죠? 그러니까 보면 이게 그 뭐죠 이렇게 발상의 역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역선택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지금은 막 공무원들이 굉장히 막 인기 있는 직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젊은 애들 무조건 공무원 한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공무원 해가지고 혜택 받으신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거나 저보다 그러니까 한 연배 비슷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일종의 역선택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무원을 되게 우습게 알았죠. 옛날엔 그죠. 근데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충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죠 그냥 대충 시험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역선택하셔서 나이 들어서 뭐죠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왜요? 잘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공무원 되면요 지옥입니다. 지금 절대 공무원 하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거고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에 공무원이 뭐냐면 대표적인 감정노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이럽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따랐는데 지금은 뭐 이럽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민원 집어넣고 막 뭐 그냥 청와대에다 맞아 청원하고 막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엄청난 뭐죠 감정노동이고요. 그래서 그 일본 같은 나라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3년 내에 이직하는 사람이 80% 넘어요. 못 견딥니다. 이게 과거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할 거 아닌 거죠. 지금은 절대 하면 자식분 공무원 시키시면 안 돼요. 나중에 원망 듣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보면 또 웹툰 작가가 만화가들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죠? 이 친구들이 만화 그릴 때는 뭐죠? 엄마한테 두드려 맞았겠죠. 이름 자식이 무슨 만화 얘기죠. 그죠? 또 한 몇 년 전부터 또 누가 인기예요? 셰프요? 주방장이 또 인기죠. 그죠? TV에. 이 사람들이 아마 주방장 하겠다고 프랑스 유학 간다 그러면 집에서 뭐요? 나가 뒤지라 그랬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역선택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주택관리사도 그런 것 같다. 주택관리사 지금 마음이 뭐 어떻습니까? 막 너무 자격증이 많네 뭐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럴 때 따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 6년 전에 막 인기 때 따쓰신 분들 그거 쓸모 별로 없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인기가 없고 막 이랬을 때 자격증이 양이 뭐죠? 줄게 되거든요. 줄게 되면 그만큼 뭐죠? 가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따야 될 것 같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좀 있으면 또 뭐죠? 상대평가로 바뀌죠.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거든요. 상대평가로 바뀌면 시험이 어떻습니까? 환장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대충 우리는 절대평가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된다라는 게 아는데 상대평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 합격한다는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미친 듯이 뭘 해야 돼요? 밤새야 되고요. 날밤 까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게 뭐 자격증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한번 따볼까 저도 막 마음은 막 그런데 그
회계원리 책을 딱 보는 순간 아씨 이러고 매년 수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요새는 올해는 꼭 한번 도전해 볼까 생각도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굉장히 가치 있는 자격증으로 바뀔 것 같고 일종의 이것도 역선택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항상 먼저 사회에서 대우받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토지와 농작물이죠. 아주 잘 나오죠. 농작물은 뭐죠?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의 땅에다가 가꾼 농작물은 권원이 있든 없든 항상 누구 거가 되죠? 경작자 거가 된다는 잊지 마시기 바라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이죠.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되는 경우는 뭐가 된 경우죠? 증축된 경우입니다. 증축된 경우. 원칙 부합합니다. 따라서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뭐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증축한 사람의 소유권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뭐 임대차와 전세권과 저당권과 결합이 돼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다. 그러면 남의 건물 위에 증축하는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 거고 전세권자는 뭐죠? 전세권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 결론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누구 거가 돼요? 갑의 소유가 되고요. 다만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으면요?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요? 을의 소유가 된다. 독립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출구의 독립입니다. 만약에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면 요거는 독립성이 없어요. 부합한 거기 때문에 누구 거가 돼요? 갑의 거가 되고요. 별도로 출구가 독립되어 있으면 요건 뭐죠? 독립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거가 되죠? 을 거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갑의 입장에서는 출구를 1층에서 2층으로 올리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 이 2층이 을이 지었더라도 누구 거가 돼요? 자기 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주인은 출구를 밖으로 뽑으라고 요구해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내 건물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내 건물 망가진다라고 밖으로 뽑는 순간 완전히 또 뭐로 갈 수 있습니까? 지옥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공동소유에서 공유가 나오는데 일단 그 작년에는 소유권에서도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공동소유에서 문제를 선택했고요. 그래서 올해 또 공동소유에서 문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한 다른 부분 뭐 취득시효나 여기서 낼 가능성도 대단히 높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뭘 그랬죠? 표를 그렸죠. 그죠? 표. 중요한 표입니다. 알다시피 제가 표 같은 거 잘 안 그리죠. 잘 못 그립니다. 그래도 또 그리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어렵게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요. 요 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공동소유가 세 가지가 있죠. 공유와 합유와 총유. 의는 기억나시죠?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넘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뭐죠? 총유.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뭐가 돼요? 합유. 두 가지를 위한 나머지 기타 공동소유는 공유다. 조심할 것은 교재에 요 공유 얘들이 나와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 소유는 뭐죠? 공유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징들을 보는데 지분이 있느냐? 공유 지분이 있고 합유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 해가 전에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는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특징들입니다. 첫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합유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고요. 또 목적물을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물론 상속이 되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 공유는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지만 합유는 원칙적으로 못한다. 총유는 아예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A시장 처음부터 뭐 되잖아요? 문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사항이죠. 목적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단독으로 하고요. 목적물에 관한 이용 개량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게 되고요.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총유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고요. 특히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럼 교재 보시면은 408페이지에 이 지분의 처분에 주장해가지고 공유 지분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수익해서 목적물의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하게 된다. 답은 지분의 탄력성 해가지고 공유자가 1인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 지분이 뭐죠? 흡수가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라번 지분권에 기한 뭐가 나오냐면 청구권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교재는 없지만 좀 생각해 볼 게 있단 말이죠. 일단 공유라는 것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 부당이득 반환이나 또는 손해배상은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되고요. 다만 공유란 목적물을 나눠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므로 공유물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나 방해 배제를 청구할 때는 이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게 됩니다. 작년도 그렇지만은 공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하고 요 부분을 결합해서 사례를 만들게 되고요. 사례 관련된 판례로서 우리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첫째입니다. 토지가 있고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지분이 각 2분의 1이라면 병이 요 갑을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데 불법 점유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단독으로죠.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또는 손해배상은 전부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만 청구한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에 대한 권리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토지가 있고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갑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뭘 가지고 생각하시면 쉽냐면 자동차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맨날 갑 혼자만 타고 다니면 을은 갑에게 나도 좀 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죠? 전부에 대해서 나한테 차를 가져오라고 뭐죠? 청구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는 전부가 아니라 뭐죠? 2분의 1만 청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갑이 혼자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뭐죠? 과반수죠. 갑의 지분이 3분의 1을 넘고 있기 때문에 갑이 나 혼자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따라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는데요. 물론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만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이죠.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병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만약에 병의 점유가 불법한 점유라면 을도 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와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병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 병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죠. 병의 갑의 지분이 이미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죠. 그 말은 갑은 단독으로 요 토지를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다는 얘기고 병은 적법한 임차이니까 을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병이 갑에게만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면 을은 3분의 1 범위에서 갑에게 뭐 할 수만요?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네 가지 사례가 쟁점이 되겠네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표로 다 정리된 내용이고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공유물의 분할이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일단 갑은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분할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하고요.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4번 분할의 방법 해가지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죠?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C 해가지고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 분할이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을 통해서 했다면 재판상 분할인데, 이에서 협의에 의한 분할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 분할, 진짜 잘라가는 거고요. 대금 분할, 공유를 팔고 돈으로 나눠가는 거고요. 가액 분할 또는 가격 배상이라는 말도 써요. 가액 분할 또는 가격 배상.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주는 경우. 그 다음에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에 의한 분할이 가능한데,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현물 분할이고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렵다면 경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분할의 효과. 공유물 분할은 어차피 매매 아니면 교환이기 때문에 공유자 사이에 담보 책임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효과는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합유가 나오고 총유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합유는 요일 것이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고, 특징은 지분이 있지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다.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합유물은 뭐예요? 분할하지 못한다. 나머지는 뭐죠? 공유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인데,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죠? 지분이 없고요.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합니다. 자, 412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5. 2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죠. 예죠? 갑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 가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 병을 말하고요. 이때 그런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유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용할지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됩니다. 4번 건물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데 우리가 공유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고, 5번 건물의 공유자 공동은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 이제 용익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